Q&A 시간입니다. 먼저 최운성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제 종목이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이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매수세가 유입되고 상승을 하는데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오르기도 하고 뭐 길면은 뭐 몇 주, 몇 달 동안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손절매 구간을 좀 설정을 해놓고 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편승을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투자 전략,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투자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짧게 매매를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기 벤자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저기 현명한 투자자 인텔리전트 인베스터 쓰신 분이 있죠. 이게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잘 사야 되는 주식이 있고 잘 팔아야 되는 주식이 있대요. 물론 잘 사고 잘 팔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둘 다 잘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 거고 어떤 주식은 잘 사는 데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주식은 잘 파는 데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주식은 잘 사는 데 집중할 거냐면 이거는 뭐 그냥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주식들. 그런 주식은 내가 좋은 가격에 사서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뭐 딴 생각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어차피 계속 갈 거면 내가 뭐 어떤 이유로 뭐 이번에 바이러스 확산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뭐 언제 팔고 뭐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면 팔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 정도면 사볼까? 조금씩 사서 이제 모아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저기 최원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핫한 주식들이에요. 주가가 척척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를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 아니고 그냥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의역에서 보면 사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파는 걸 걱정하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거 내가 사고 싶다고 하면 사면 되죠. 사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언제 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하는 건 언제 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팔면 되는 것이고 이 기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고민을 끝낸 것이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편승했다. 정말 이게 기업이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나중에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손절매 구간이라는 걸 놓고 이 이상 떨어지면 내가 그냥 손절매라도 해야지. 이거는 그냥 내가 사람들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맞다는 보장도 없고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안 해봤고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냥 덜컥 좋아 보이니까 샀다고 한다면 뭐 사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팔 것이냐를 걱정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근데 저는 이제 투자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분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이렇게 그냥 단기간에 뭐 5% 10% 보려고 단기 매매로 한다고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이게 이제 물타기까지 해가면서 장기 투자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 기업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보니까 야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이 경영진이 잘못해서 그러는데 뭐 기관이 매도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그러는데 자꾸 이유를 딴 데서 찾는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투자는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기 투자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단기로 투자할 것을 완벽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 장기 투자는 언제 살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고요. 단기 투자는 뭐 언제 사든지 간에 그거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비추어 보면은 이제 뭐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상승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내가 5% 10%를 먹었는데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파는 게 맞는 것인지 이 고민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단기 투자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진짜 내가 딱 팔았을 때 고점을 치고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예, 나는 벌고 5% 10% 벌고 나왔는데 더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가슴이 아프고
이 때문에 내가 정말 고점 저점을 맞추면 행복한데 그 외에는 좀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게 신경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올라가는 거 또 팔았다가 또 사고 팔았다가 또 사고 하다가 이제 고점에서 물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든 단기 투자하는 데는 자기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미 투자자에서 시작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렇게 인터뷰 기사들을 쭉 한 번씩 보다 보면 요거는 거짓말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지금 자기의 그 성향을 세탁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겠구나 싶은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핵심 뭐냐면 자기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또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항상 이제 사람들이 손절매 구간, 자기의 손절매 구간을 설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손절매 구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종목의 가격 변동을 봐야 되겠죠. 그 종목이 하루에 뭐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 종목이 이제 뭐 일주일이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름 이것도 좋은 시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때 들어갔다고 한다면 야 여기서는 불과 뭐 2, 3%라도 내가 손절매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10% 정도에서는 손절매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손실 범위가 10%를 넘어서잖아요. 손절매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 구간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마이너스 10%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손절매지 마이너스 10% 넘어서면 너무 싸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물타기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피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아예 단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아예 단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방법이고 이 위험을 피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은 절대로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주식 투자에서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EMNTB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펀드나 이런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좋은 펀드를 선정하는 방법, 어떤 펀드나 투자 상품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펀드를 선정할 때 뭐 좋은 펀드를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 있을까요? 펀드는 아무래도 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죠. 펀드를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 현금을 넣으면 뭐 그날이나 그 다음날, 그날은 아니고 그 다음날이나 이틀 후에 기준 가격부터 반영이 된대요. 뭐 이게 보통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늦게 내 투자금이 입금이 돼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환매, 펀드를 내가 투자를 했다가 펀드를 이제 해약을 하고 현금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뭐 보통 3, 4일에서 뭐 긴 경우에는 해외 뭐 주식이나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열흘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게 단기로 주가 올라갔을 때 뭐 떨어졌을 때 팔고 올라갔을 때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절매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일반적으로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단기 매매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펀드, 이때 좋은 펀드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이 있을 뿐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펀드를 아마 좋은 펀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의 원칙에서 펀드는 무조건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드에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겠다고 펀드 들어가는 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펀드 투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어떤 펀드를 들게 되느냐면 내가 이거 뭐 10년, 20년, 30년 후에나 현금화가 될 건데 그러면 지금 핫하다고 하는 거, 지금 막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지금 이게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지금 얼마나 비싼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어 있는가. 이건 나중에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외면을 했지만 나중에 뭐 평균으로 돌아가거나 회귀하거나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펀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 이게 일단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좋은 펀드를 고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면 이제 내가 훨씬 더 지금 핫한 게 아니고 지금은 사람들이 좀 예민하지만 뭐 이런 거 이 산업이 망할 산업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봅니다. 근데 이제 지점을 방문해서 이제 펀드를 뭐 들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최근 단기 수익률이 좋은 걸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3개월, 6개월 단위 수익률이 좋은 거. 그리고 실제로 고객분들도 그 단기 수익률이 좋은 게 좋아 보이니까 지금 많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많이 뭐 가입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좋지 않고 이제 장기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어디 물건을 사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잘 팔립니다. 그쪽으로 눈이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보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나만 똑똑하고 사람들이 바보. 나는 지금 내가 텔레비전을 사러 왔는데 이거는 가격이 비싸고 이거는 가격이 싸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이거는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간대요. 보니까 저거는 가격이 싼데도 잘 안 팔리는 것 같아. 계속 진열돼 있고 요거는 뭐 열심히 팔리는 거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손이 가요. 좀 비싸더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잘 보는 거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건 사갔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뭐 이런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꿔놨겠지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뭐 텔레비전 잘 만들어 이런 식의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펀드를 내가 투자하려고 갔는데 이런저런 펀드를 내놓는데 이게 잘 팔려요 하는데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서 이거는 비싸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그것이 더 비싸질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보러 가면 텔레비전은 유치원생 아이를 데리고 가도 얘가 한 2, 3분 만져보고 아빠 이거 사자 이거 잘 만들었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효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거기서 내가 집에 가져가고 1년 지났더니 새로운 어떤 기능이 발견되고 그동안 좋았던 기능이 사라지고 이런 거 없이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텔레비전 고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른 소비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펀드는 투자는 내일을 우리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일을 알겠습니까? 나도 1초 후를 모르고 이 사람들도 1초 후를 몰라요. 다만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 뿐입니다. 이게 미래의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펀드는 내가 이거 좋다고 투자를 했는데 1년 후에 이 기업들이 뭐 망하는 기업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거 외면했는데 나는 샀는데 1년 후에 이 산업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또는 뭐 호텔 서비스, 어느 호텔이 좋대 이런 거하고는 금융 투자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조업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 아주 오랫동안 농업을 해왔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해왔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거 곧바로 이게 효용 가치가 얼만큼 되겠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금융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했다는 것에 자꾸만 끌리는 영향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 그래서 펀드 투자로 가시기 전에 펀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펀드 투자하시기 전에 한 달 정도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걸 쭉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동안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데 내가 저기 한 달 전에 할 걸 그런 거 사게 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거. 요즘 이게 좀 외면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예요? 그 기업들이 이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외면당하네. 이게 이제 펀드에서는 좀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펀드가 그렇게 투자자들부터 그렇게 핫하지가 않습니다. ETF 같은 거, ETF도 뭐 펀드 형태이긴 한데 ETF가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기도 좀 적합하고 그래서 뭐 바로 샀다가 바로 팔면 되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펀드보다는 ETF로 갖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펀드가 이게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잡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로 펀드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ETF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ETF랑 펀드의 차이 이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펀드는 뭐 환매할 때는 아까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ETF는 뭐 사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펀드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뒤에 그 또 다른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가령 펀드는 이렇게 운용이 됩니다. 가령 내가 어떤
뭐 가령 이제 해외에 그 원자재를 생산한 원자재를 캐내고 그걸 뭐 가공하고 이러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치죠. 뭐 광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국내 운용사가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외 운용사가 운용을 해요. 그러면 내 돈을 받아서 일단 그 주식을 사거나 파는 운용회사가 자산 운용회사가 해외에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판매를 대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국내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이 돈을 맡기면 이 돈이 저 회사로 입금되는데 보통 한 이틀이 걸린다고 봐요. 물론 뭐 빨리 하면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영업시간이 저기는 자고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지나야지 일반적으로 입금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운용회사는 또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판단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액티브 운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재량권이 좀 많아서 펀드 매니저가 돈 들어오면 곧바로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을 며칠을 두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돈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걸 이제 일단 입금된 걸로 하고 그때부터 기준가격 계산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입금하는데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국내 운용회사에 넣으면 뭐 그 다음날 아침부터 돈이 들어간 걸로 보지만 뭐 오늘 내가 이제 가령 보통 3시 이전 이렇게 사면 그 다음날부터 운용되는 걸로 보고, 근데 어떤 펀드 종류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펀드 매니저가 입금됐다가 아니고 하루 더 지나서 펀드 매니저 입금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팔아달라고 하면 이 자산운용회사에 팔아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판매하는 회사에 팔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판매회사가 또 이쪽에다가 이제 운용 지시라는 걸 합니다. 이거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서는 각 회사마다 또 그 차이가 있죠. 어떤 회사는 팔아달라고 하면 그냥 곧바로 팔아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 시간을 두고 그래요, 한 일주일 동안 보고 내가 제일 좋은 타이밍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또 회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그 투자하는 것보다 환매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펀드를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뭐 수익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펀드를 운영하는 그 매니저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사람의 능력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잘한 게 계속 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역량의 지속성이 사람들이 좀 잘 못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기계한테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액티브 사람이 많이 개입하고 간섭해서 투자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패시브하게 여기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만 투자하라 이런 쪽으로 자꾸만 돈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많이 의존하던 투자에서 지금은 규칙에 따라서 기계한테 의존하는 투자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ETF 움직임이라도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펀드에 반해서 ETF는 시간이 거의 안 걸리죠. 내가 그냥 ETF를 사고 파는 걸로 해서 충분히 됩니다. 가령 뭐 미국의 500기업에 투자하는 뭐 펀드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입금되는데 이틀 걸리고 뭐 환매해서 출금하는데 한 뭐 일주일 걸린다고 한다면 이 ETF는 뒤에 인프라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깔려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이 주식 500개의 바스켓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펀드는 그렇거든요. 내가 돈 넣어야지 그때 사고 파는데 이 ETF는 운용하는 회사, ETF도 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회사가 이미 이만큼의 재고를 일단 확보를 합니다. 그 미국의 500개 기업을 이게 바스켓으로 이만큼을 사놓고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 이걸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주문의 호가창에 보면 판다, 산다가 있는데 그것도 판다 쪽에 보면 이거는 이미 이 재고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증권사들한테 너희들이 이걸 사서 재고를 갖고 있다가 사겠다고 하면 팔아줘라고 해서 이 매도 주문에 이런 이제 그걸 흔히 보통 유동성 제공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증권사들이 재고를 갖고 있다가 매도 주문을 내줍니다. 근데 이게 가격을 지금 S&P 500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 가격, 지금 선물 가격도 돌잖아요. 그 가격에 맞춰서 매도 주문을 내지, 이 증권사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확 밑으로 떨어뜨린다거나 저 높은 가격에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게 한다거나 이러면 자격 상실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ETF 가격이 지금 현재 그 가격이어야 되는 가격에서 그 LP들이 매도 주문을 내서 재고를 갖고 있다 매도 주문을 내서 곧바로 내가 사고 싶을 때 곧바로 사게 해주는 겁니다. 이 내가 팔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살려고 안 해도 이 LP들이 자기가 이만큼을 사주는 겁니다. 지금 사줘서 이게 원활하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사고 팔게 해주죠. 그럼 얘들은 그 다음에 그거를 뒤에 조정하는 거는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는데 위험 부담은 뭐 선물이나 옵션이 이런 가지고 위험 부담을 조금 하면서 하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켓 메이킹에서 또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한 ETF와 관련해서는 마켓 메이킹에서 가격을 뭐 조작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스틴 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 GDP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GDP가 보통 이제 달러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뭐 한국을 예를 들어서 원화 GDP가 5% 성장을 했는데 환율이 5%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그대로인 건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보통 달러화로 GDP를 표시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의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달러화로 표시하는 경우는 1인당 GDP.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냐 못 사냐.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지금 3만 달러 조금 넘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도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원화 가치가 달러에 대해서 떨어지면 1인당 GDP가 떨어져요. 2만 달러대로 다시 떨어질 수 있고, 경제는 성장 못 하는데 환율이 원화가 강세,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GDP가 3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런 경우에만 달러를 쓰는데 왜 쓰느냐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직접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느냐, 뭐 한국에서 돈 쓰는 과 중국에서 돈 쓰는 것에 차이는 좀 있지만 뭐 돈 얼마씩을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벌고 있느냐 이런 걸 따질 때 1인당 GDP에서만 달러를 써요. 그 외의 경우에는 US 달러를 기준으로 GDP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저스틴 김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경제는 5% 성장했는데 GDP 한국 원화로 보면, 근데 이제 원화 가치가 5% 떨어지고 나면 한국 경제는 하나도 성장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US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뭐 전 세계를 모아서 전 세계 GDP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IMF 이런 데서는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전 세계 GDP를 다 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GDP를 어떻게 묶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의 통화 가치로 묶었어요. 근데 그게 US 달러 기준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US 달러로 묶어 놓으면 시장 환율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경제가 성장한 거하고 이거하고 상쇄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너무 뻥튀기 되기도 하고, 그래서 IMF는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흔히 이제 그걸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이야기하는 PPP라는 기준으로 이걸 묶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빅맥 지수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이 미국에서 가령 한 5달러 한다고 보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가령 이제 3달러 한다고 보면 이거를 미국은 5달러, 중국은 3달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격은 다르더라도 이것도 버그 하나, 이것도 버그 하나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GDP를 합칠 때, 비교할 때, 뭐 지금 현재 위안화 환율 시장 가격으로 중국의 GDP가 얼마인데 지금 시장 가격으로 지금 현재 환율로 미국 달러하고 중국 위안화하고 지금 환율이 1달러에 6.6, 6.7 위안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로 해서 묶어 놓으면 중국의 GDP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US 달러 기준으로는 한 15조 달러 나옵니다. 미국은 한 21조 달러 나오고, 중국이 미국 GDP 한 70%가 조금 넘어야 한 7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맥도날드의 빅맥을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쓸데없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5만큼의 효용이 있는 게 아니고 빅맥은 똑같이 중국에서나 3달러짜리나 5달러짜리나 똑같은 $5의 그 빅맥의 효용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쓸데없이 $2가 더 비싼 거예요. 똑같은 효용을 주는데 중국에서는 그 똑같은 효용을 주는 빅맥이 $2 싸고 요거는 그러면 US 달러로 계산하면 미국의 GDP가 과다하게 중국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이상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GDP를 US 달러 기준으로해서보다 좀 더 끌어올려줘요. PPP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미국은 그대로 두고 다른 나라 GDP는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비용이 좀 높아서 GDP가 계상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은 3달러 내고 $5의 효용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조정해 주는데 IMF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걸 구매력 평가로 조정해서 전 세계 GDP를 다 합칩니다. 그렇게 보면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GDP 영향이 좀 작아져요. 굉장히 많이 작아집니다. 이걸 기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걸로 보면 중국의 GDP는 이미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